마블 스타워즈보다 재밌다. 우주 장면은 정말 리얼하다. 비주얼이 신박. 김태리 송중기 최고다. 제작비 240억이 든 한국형 SF 블록버스터 영화 승리호가 2월 5일 공개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7일 스트리밍 영화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은 지난 6일 승리호가 한국을 비롯해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6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파트 1위에 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이틀 만에 총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승리호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극장 상영을 포기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공개되며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승리호는 할리우드의 전유물이었던 우주 SF 장르를 한국인의 따뜻한 정, 재치 등 한국적 정서를 결합시켜 독특한 이야기와 캐릭터로 완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승리호는 독보적인 세계관을 창조한 조성희 감독의 창의력과 천여 명의 국내 VFX 전문가가 참여해 현실감 넘치는 우주를 구현한 한국 기술력의 정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물은 헐리우드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지만 승리호는 우주 배경, 로봇, 우주 전투 장면까지 국산 CG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헐리우드에서 SF 영화 제작비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전과 비교해 이것은 한국형 가성비 CG라고 칭송받으며 전세계 팬들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인은 역시 손기술이라며 영화 속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K-좀비에 이어 KSF도 통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넷플릭스를 통해 승리호를 보면서 이같이 놀라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한국 영화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래픽도 꽤 괜찮은걸? 흥미로운데. 한국은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어. 할리우드는 이제 끝났어. 한국인들이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어. 분명 대박 날 것 같아. 2100만 달러 예산으로 만든 영화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흠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 제작사들은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 미국 제작사들이랑 경쟁하고 있어. 비슷한 주제로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는 할리우드랑 비교했을 때 2천만 달러 예산치고는 와우, CG가 정말 훌륭하네. 같은 예산이 주어진다면 한국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오, 이거 완전 쩐다. 나 요즘 한국 영화들 계속 보는데 다 장난이 아니야. 엄청 재밌어. 한국이 이렇게 SF물에서까지 호평과 큰 기대를 받자 지난주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승리호 영화 CG가 한국 기술이 전혀 아니라 중국 홍황그룹 자본의 중국 CG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300억 정도로 이 정도를 만들었다고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내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승리호 CG는 덱스터 스튜디오와 위지익 스튜디오를 비롯한 국내 8개 업체가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작업량이 많아 일부 작은 양을 중국에 외주를 줬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만든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반대로 중국 영화에서 한국의 CG 제작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중국에서 개봉된 중국 SF 영화 유랑지구는 7,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중국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신과 함께 등에서 놀라운 CG 기술을 인정받은 덱스터 스튜디오는 유랑지구 CG에서 30%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CG VFX 기술은 중국 내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미국 할리우드 수준의 약 80% 정도로 올라왔는데 가격은 그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류보다 적은 예산으로 짧은 시간 내 CG VFX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많은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CG 기술력이 높아진 데는 덱스터 스튜디오를 만든 김용하 감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등을 만든 김용하 감독은 2011년에 고릴라가 나오는 영화 미스터 골을 계획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하 감독은 디지털 고릴라를 CG로 만들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갔으나 500억에서 800억의 비용을 요구하여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비싸서 한국 영화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바이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모하지만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는 시각과 전문가인 정성진 본부장을 포함해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영화 괴물을 비롯해 최정변기활, 악마를 보았다, 아저씨, 쌍화점, 친절한 금자씨 등 60여 개 영화의 시각효과를 담당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번에 승리호의 CG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내 전문가들은 힘을 합쳐
디지털 고릴라를 125억에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예산의 15에서 25%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헐리우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CG가 높게 평가받았는데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VFX 기술을 구현해낸 것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알아본 투자자들이 덱스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중국 영화들을 수주로 맡아서 CG를 담당하며 기술력을 높였습니다. 한국에서는 CG를 필요로 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대규모 CG를 필요로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영화 VFX 제작을 통해 한국 영화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를 하면서 제작 공정을 효율화하고 기술력을 진보시켜 나간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을 한국 영화에도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2014년 860만 명을 동원한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주로 바다 위에서 벌어져 대부분은 덱스터에서 만든 3D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채웠습니다. 이 영화의 기술을 보고 영화 아바타의 VFX 감독 마크 벤덴베르게는 자연스러운 파도와 노을, 바닷속 고래 등은 유명 할리우드 VFX 업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수준의 95% 이상을 따라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의 덱스터는 아시아의 픽사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덱스터는 CG 기술을 개발시켜 신과 함께 백두산 등을 만들며 한국 SF 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CG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CG 퀄리티가 어떤 수준 이상이 되면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CG 기술력보다 CG 장면을 관객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드라마적인 측면을 잘 살려 CG를 만들기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현란한 CG가 난무하는 영화가 아닌 호감 가는 캐릭터와 이야기 구조, 그리고 감정의 변화들이 CG 비주얼 위에 얹어졌을 때 CG가 죽인다는 탄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한국 영화의 캐릭터나 스토리, 감정 플레이들이 할리우드 영화보다 몰입도가 높다고 자랑했습니다. 한 해의 네티즌이 앞으로 한국 SF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할 것이란 말도 그저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승려호는 또 다른 차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승려는 당초 지난해 여름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행을 택했습니다. 제작비 240억 원이 투입된 우주영화를 스크린이 아닌 브라운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지만 넷플릭스는 승려호의 단독 공개 조건으로 제작비의 약 30%의 수익을 더한 310억 원을 제작사에 지급했습니다. 승려는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해진 극장 개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피한 것입니다. 승려의 입장에서는 극장 개봉을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넷플릭스로 개봉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세계에 빠르게 KSF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승려는 현재 190개국에 31개 언어로 시청자들을 만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전세계에 헐리우드의 전유물이라 불렸던 SF 영화를 한국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보이고 있는 지나친 행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군에서는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민간 컨테이너선에 적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긴 했지만 현대사회는 국가 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잠시 사그라들었던 국제 교역량은 다시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 빠른 속도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집권할 때에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웠던 반면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정권을 잡음에 따라 전 세계의 교역량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의 무기 개발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인 거죠. 중국이 민간인을 속여 개발하는 미사일의 이름은 잉지 18C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러시아가 개발했던 컨테이너형 미사일 클럽 K 미사일의 카피 모델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선을 생산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수출 국가답게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의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만약 중국이
잉지 18C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지역은 중국의 타격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다에 떠다니는 중국산 컨테이너선은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전단이 될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육지를 달리는 열차, 트레일러 등은 중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지가 될 것입니다. 잉지 18C는 다단 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순항 시에는 마하 0.8의 속도로 비행하고, 최종 돌입 때는 고체 로켓을 이용하여 마하 3의 속도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당 4발의 장전이 가능하며 한 발당 1600km의 사거리를 가진 잉지 18C는 전 세계 곳곳의 항만에 위장 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1대1로를 표방하며 전 세계 수많은 곳에 기관시설을 구축해왔죠. 바하마 제도, 파나마, 자메이카, 파키스탄, 카타르, 지부티 등 세계의 군사적 요충지에 있는 항만지들은 이미 중국의 소유가 된 상황입니다. 바하마와 파나마에 위치한 항만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미국 전역이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1960년대 미국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했던 소련 주도 쿠바 미사일 위기에 재현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소련은 앞에서 대놓고 미사일을 배치하기라도 했는데 중국은 이런 일을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는 법이 필요하고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할 때에도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전쟁법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전쟁이라 하지만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을 죽이는 것만큼 야만적인 행위도 없겠죠.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간인을 앞세운 전술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이용하여 적군의 경계심을 푼 뒤 자폭 공격을 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죠. 북한 역시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기습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한 전과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월남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 사이에 섞여 들어가 민간인을 인질 삼아 전쟁을 전개했고 역사상 최초로 미국을 이긴 국가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근에는 전쟁법 알기를 물러보는 국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국만 정상국가의 노선을 취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지닌 나라로서 일본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 주장하고, 중국은 깡패국가 미국에 대항하여 국제평화를 수호하는 균형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권토중래 노력하고 있을 뿐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결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한 한 무기는 이러한 한국의 이미지와 맞물려 수많은 국가들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엄연히 총기 소지가 불법인 국가입니다.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여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찰조차 살상력을 지닌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많습니다. 공권력이 너무 약하여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한국형 권총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화력을 지녔으며 자체 안전장치와 블랙박스를 지닌 현대식 권총으로 한국 경찰은 이 무기의 개발에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살상력이 없는 권총을 개발할 바에야 기존의 권총을 던져서 범인을 맞추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조롱의 댓글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9mm 구경 스마트 권총의 개발 진전 상황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공개되자 세상의 반응은 이전의 조롱하던 분위기와 전혀 달라졌는데요. 공포탄, 비살상탄, 9mm 실탄 등 세 종류의 탄을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스마트 권총은 총구 아래 블랙박스를 달아 격발 시마다 사진이 촬영되고 당시의 위치도 즉시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GPS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 그래도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국가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얼마 전 BLM 운동으로 큰 몸살을 앓았던 미국이 가장 원하는 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흑인 용의자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도한 진압,
이것이 메인 테마로 과격해진 시위이긴 하지만 사태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요인이 BLM 사태를 극단적으로 부추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형 스마트 권총이 미국에서 사용된다면 경찰이 진압하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강경 진압 때 사용한 실탄 발사의 전후 상황이 파악되어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한국산 피스메이커가 조만간 전 세계 경찰들이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각계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국은 세계 최고 군사력을 지닌 미국, 러시아, 중국과 비교하자면 다소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만의 특성이 오히려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원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전통적인 군사 강국도 아닌 나라가 생산해내는 무기마다 평균 이상의 성능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뻗쳐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에 비해서는 지구 반대편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중동, 유럽 지역 등에 큰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 입장에서도 미중라의 무기를 쓰는 것보다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거리낌 없습니다. 가성비도 최고 수준이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무래도 21세기의 격전지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강 군사력인 미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군사적 도움을 받다 보니 한국은 무기 개량의 능력이 특출난데요. 이 능력은 민족의 DNA에 박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의 에피소드를 들으면 그것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어느 날 한국 경찰에서는 불법 사제 총기를 대거 압수하였다